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중심 ML 모델링과 실무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지금 제가 치아 교정을 최근에 시작해서 발음이 좀 셀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린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DA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DS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금융권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특징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밟아온 커리어 패스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6년 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연도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는 올해로 8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올해로 8년 차가 된 이제 금융권에서 종사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이고요. 경제학을 주전공으로 했고, 이제 사회학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직무는 지금 데이터 분석인데요. 지금 제가 이직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데이터 분석가로 이직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이제 계속 일을 했었고, 사이언티스트로 가장 오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맡았던 프로젝트는 이제 ML 기반으로 금융상품 개인화 추천 프로젝트 리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마케팅 지원을 위한 뭐 모델링이나 이런 모델들의 성능을 이제 테스트하고 탐색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는 이제 유저 프로파일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위한 이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한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쪽 모두 직무를 겪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해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분석가를 DA라고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DS라고 이렇게 가끔 혼용해서 부르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DA와 DS는 모두 다 데이터 탐색하고 이제 클렌징하고 분석하는 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과정이나 전달하는 방식에서 두 직무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데이터 분석가는 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현재 문제를 좀 진단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적시에 빠르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부터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퍼널에서 혹은 어떤 고객군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차이는 왜 일어났는지를 좀 분석가가 좀 깊게 딥다이브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하고 팀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메시지가 이게 좀 이상해서 좀 전환율이 낮아진 것 같다. 그럼 다양한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이 과정에서 뭐 PM이나 PO 혹은 뭐 디자이너 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간단한 뭐 데이터 리포팅이나 뭐 보고서 그리고 아니면 태블로나 엑셀을 이용해서 지표를 시각화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좀 미래의 결과를 예측을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좀 DA보다는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비즈니스 문제가 정의가 됐다면 이거를 이제 해결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좋은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이 모델을 계속 이제 서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자동화하는 업무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좀 DA보다는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지식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회사에서 DS 팀에 있었을 때는 저 포함 2명만 문과였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과에다가 석사까지 좀 완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걸 좀 도식화 하자면은 가설을 수립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인풋하고 이런 셋과 가정이 좀 준비가 됐으면은 변수 간의 이런 관계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북극성 지표로 삼은 KPI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KPI 레버가 되는 주요 피처 분석들을
좀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석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아, 정말 이게 크리티컬한 데이터다, 뭐 분석이다, 이런 것들 좀 나올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돌고요. 그래서 이, 이 문제를 좀 적시에 비즈니스적으로 빠르게 적용해서 좀 실험으로 나아가서 리포팅을 하면은 이제 DA로 가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있고 좀 큰 규모의 데이터셋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모델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은 DS가 좀 도와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광고를 클릭하는데 전환율이 낮아졌다는 문제가 보인다면 뭐 메시지별 전환율 혹은 광고 위치별 전환율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리포팅하고 빠르게 개선을 이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DA가 되는 거고 아 이거는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좀 정밀하게 개인화 타겟팅을 한 광고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이때는 이제 DS가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간 금융권에 있으면서 데이터 특성을 느낀 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정확성과 신뢰성 이건 돈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좀 정량적 데이터 중심인 것 같아요. 뭐 STT로 상담 데이터로 좀 고객 니즈를 분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량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거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데이터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이 고객의 자산, 그리고 이제 그 자산 간의 거래, 그리고 어떻게 뭐 소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다 적재를 했고, 그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대면 어플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플들의 행동, 그 행동 안에서 뭐 페이지를 몇 개를 봤는지, 어떤 카테고리 페이지를 봤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분석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또 이거랑 더불어서 좀 금융 데이터라는 게 고객의 생애 주기와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대 초반에 이제 남성분들은 뭐 군 관련 적금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좀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금융상품 측면에서 보자면 금융상품 자체가 엄청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데이터 자체가 좀 다양하고 관계적으로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좀 다른 산업군 이제 DA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느낀 것들은 좀 금융권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규제가 상당하고 좀 제도의 디펜던시가 강력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출 가입률을 분석할 때 가입률이 낮아진 게 이게 고객의 니즈가 낮아진 게 아니라 규제가 강력해졌기 때문에 낮아진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좀 잘 축지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금리나 환율 같이 이런 변동성이 큰 외부 요인이 그 금융 데이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랑 더불어서 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잘 알아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회사에서 보는 데이터 특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쇼덴팻 데이터 셋인데요. 이게 이제 위아래가 짧고 이제 가로가 굉장히 뚱뚱한 데이터 셋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이런 피처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고객의 요구불 잔액만 해도 뭐 한 달 잔액, 3개월 잔액, 그리고 1년 잔액, 그리고 이 잔액들의 변화량, 그리고 이제 스케일한 값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처들이 뭐 수천 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로로도 되게 뚱뚱하고 아래로도 좀 뚱뚱한 대규모 데이터셋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피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분석에 맞게 피처들을 잘 선별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목적에 맞게 좀 본인들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추가로 생성하는 것도 모델링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어, 경험을 한 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런 아니지만 이런 많은 피처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어쨌든 잘 숙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도 많이 하는데 좀 시계열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패턴의 요인이 고객 특성에서 기인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시장의 그런 요인 때문에 기인을 한 건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외부 요인을 무시하고 딱 고객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계열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주요 이벤트들을 좀 만들 때 고려를 해야 되고 좀 데이터 봤을 때 이상하다 싶었을 때는 이때는 어떤 경제 이벤트가 있었지? 이것들을 잘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으면 오히려 타겟을 만들 때 역으로 도움을 받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균형의 문제인데 이거는 어느 산업군에나 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뭐 상품을 어떤 사람이 가입을 하고 광고를 어떤 사람이 클릭을 하고 혹은 좀 이상한 거래가 이제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이나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뭐 1%가 많다고 느껴질 만큼 되게 불균형이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율로 이제 샘플링해서 이제 최적의 모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스모스 방법은 별로 안 쓰기는 하는데 좀 개인별로 이거는 선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 자체가 좀 불균형한데 뭔가 샘플링을 엄청 5대5 이런 식으로는 뭔가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널리지인데요.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본인의 회사에서 다루는 이런 상품 지식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면 데이터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알아서 공부를 빡세게 시켜주기는 하는데 우선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 상품 담당자한테 잘 물어봐야 되고요. 실제로 저 포함 이제 여러 팀원들이 하는 방법은 상품을 실제로 이제 많이 가입을 해서 회사 데이터로 더블 체크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검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들의 데이터가 공공재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정말 여러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요. 금융권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를 크게 주제를 좀 잡아보면 이상 탐지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 평가를 하거나 시장 분석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기 위해 좀 대응하기 위해 분석도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분석도 합니다.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이제 금융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혹은 모델링을 주로 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를 좀 도식화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고 어떤 고객 니즈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이거를 우리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이제 검토를 합니다. 뭐 우리 이거를 하는 뭐 목적이나 그리고 뭐 기대 효과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없을지 살펴본 다음에 이제 기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부서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기간과 예산을 이제 가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관부서와 리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는 서비스의 모습 그리고 예산 그리고 우리 진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싱크를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싱크를 맞추면서 이제 그 비대면 어플의 디자인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 디자인에 맞게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모델을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 과정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지를 계속 이제 점검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프로젝트 막판에는 QA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QA 같은 거는 오픈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했던 그 머신러닝 기반 금융상품 개인화 이런 거를 예시로 가져와 보면 우선은 테크 업계에서 조금 검증된 기술, 알고리즘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에게 적용 가능한지 이제 검토하고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금감원에서 내려준 가이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면서 이제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 이슈가 정말 너무 빡세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스테이트 오브 디 알트라고 하는 최신식 기술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테크핀이 아니라 진짜 핀테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되고 신뢰성이 이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 그 UI 기반이 된 디자인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이 디자인에 맞게끔 어떤 모델을 좀 하는 게 좋은지. 근데 이 모델을 할 때, 좋은 모델, 최신식의 모델, 이 신뢰가 이제 저희가 지금 시장에 이미 검증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델들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우리 데이터에 맞고 우리가 이 화면에 뿌려줄 때 조금 편리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모델의 종류를 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 오픈을 하게 되고 이건 제가 핸드카드에 다닌 건 아니고 이거는 개인화 추천 사례인데 이렇게 만들어 나고 나서 이제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은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서베이를 돌려가지고 좀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이클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좀 디벨롭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다년간 분석을 하면서 좀 팁들을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데이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들 엑셀을 보고 보고서를 보기는 하지만 각자의 그런 그 데이터, 그 각자의 업무 스코프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른다고, 왜 몰라? 이러지 않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질문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DA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DA는 비즈니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그 해결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투자 상품 부서랑 이제 협업을 했었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 줏대 있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싶다. 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줏대 있게라는 그게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줏대 있게 투자한다는 걸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그분들 뭐 얘기를 한 건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좀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전문가의 의견인지 아니면은 좀 시장 트렌드에 따른 의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계속 꼬리 질문을 하면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러한 것들인데, 현업께서 원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싱크를 맞춰 보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데이터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이 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정답을 선 제시해 주는 것도 오히려 어떤 때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투자하는 걸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투자한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역으로 이제 답을 제시해 주면 이제 피드백이 오겠죠. 그렇게 서로 이제 싱크를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겪은 거는 또 머신러닝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좀 체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최신의 기술, 그리고 내가 최근에 공부했던 기술들을 적용해보고 싶은 욕심은 정말 저도 이해를 하지만 가끔 일이라는 게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 데이터다 보니까는 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한테 이런 금융 상품 추천됐는데 왜 추천된 거예요? 이런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팀원들,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기술로 썼기 때문에 그냥 믿으셔야 돼요. 이런 건 좀 무책임한 답변이고, 때로는 이제 뭐 적시성이나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리그레션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 이런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화려한 기술보다는 잘 정제된 마트가 진짜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테슬라에서 ML 엔지니어 리더분이 그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리더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잘 정제된 마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공감을 한,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는데 만들 때마다 검증 꼭 필요하고요.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해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꼭 체크가 필요한데 이걸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9월 데이터로 10월을 예측할 때 이 9월 데이터에 10월 데이터의 일부가 들어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잘 숙지해서 정말 9월 데이터가 깔끔한 9월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은 두 번, 세 번, 어,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겪었던 거라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적에 따른 이제 지표 선정이 좀 신중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모델 만들면은 뭐 F1 스코어가 높은 게 최고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회사라는 게 예산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부자 회사라면 모든 고객한테 푸시 메시지 쏘면 되는데 사실 현실상 그렇지가 않으니까 제한된 예산 내에서 우리가 최적의 결과를 뽑으려면 그러면은 우리는 프리시전이 좀 중요하게 봐야겠다. 그래서 이 프리시전을 기준으로 모델을 선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는 뭔가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상품 관심에 대한 이런 관심도 자체를 높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런 시점에서는 전환율보다는 클릭률, CTR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CTR을 올리기 위한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석을 시작을 하거나 모델링을 시작을 할 때 좀 이런 우리의 북극성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팀원분들과 싱크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커리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학사 경고도 받고 문과에다가 학점이 진짜 선점되었어요.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았으니까 되게 2학년까지는 학점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계절 학기로 이렇게 좀 올린 케이스고 인턴이나 공모전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조금 모든 서류마다 다 탈락을 했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취업 준비를 잠깐 멈춘 다음 이렇게 자소서를 써서 회사에 직접 지원하는 과정을 잠깐 멈춘 다음에 치성페이를 들었어요. 이때가 이제 뭐 머신러닝 관련한 치성페이였는데 이것들을 이제 6개월간 듣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땄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자격증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격증이 그냥 있었다.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 용도지.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실무에 도움이 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긴 했습니다. 아무튼 6개월 동안 이렇게 잘 지성패를 마무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프롭테크 스타트업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몇 개월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정직원 전환을 좀 몇 번 받아서 이제 정직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커리어를 이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 모델링으로 커리어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직장인으로서 데이터 분석가 8년 차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좀 작업을 주변 분들의 도움을 좀 잘 받고 나름 좀 노력을 해서 상도 받고 이제 직무 특허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과이고 공부도 안 했고 뭐 여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은 이렇게 좀 일을 하면서 실제로 좀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나름 좀 데이터 분석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인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마지막으로 Q&A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